깨님이 이제 이 2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DB 하는 게 좋을까요? DC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월급 많이 올려주시나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구만. 뭐가 유리한지 알고 있어.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금저축에 있는 내용들 중에 개인연금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챙겨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컨텐츠 기획을 하다가 파생적으로 나온 컨텐츠인데요, 은퇴자를 위한 연금저축 팁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거를 4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컨텐츠로 따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퇴직연금 먼저 챙깁시다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님님. 안녕하세요. 저거 봤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죠, 오늘? 네. 그래도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깻님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법 상식이나 이런 게 진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20몇 편 찍기도 하고 컨텐츠 만들면서 그 컨텐츠들을 참여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익힌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얼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 근데 까먹지 않았을까요? 까먹을만 하면 또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퇴자를 위한 팁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 먼저 챙기라는 소리가 은퇴자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저 네. 같은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네. 깻님이 챙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죠? 알아서 해주니까. 네, 푸른 씨앗 하고 있잖아요. 푸른 씨앗에서 깻님이 신경 쓸 거는 아예 없어요. 뭐만 열심히 하면 되죠? 일. 네. 왜 이렇게 느껴주지? 자, 푸른 씨앗은 어차피 제가 이거 빠지지 않게 그때그때 잘 내는 게 제 역할인 거고, 그 다음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분들을 위한 연금저축 팁 컨텐츠를 짜다 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 팁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퇴직연금 먼저 챙기자. 이게 왜 더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은퇴자라는 뜻이 뭐예요? 노후를 맞이한 사람. 그렇죠. 이제 회사 관두실 거잖아요. 그럼 오랜 근속을 하셨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이 목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 아빠만 봐도 중간에 많이 빼서 썼거든요. 중간정산. 그래서 막 생각보다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깻잎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돈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퇴직금이라는 돈이 무시무시해요. 10년 정도만 다녀도 월급이 10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더해지는 거, 운용 수익까지 더해지고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큰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목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많은 경우에 고민은 이거예요. 연절을 할까? IRP를 할까? 그 안에서 뭐 할까? ISA 했다가 옮길까? 세공제 받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고 많이 질문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주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갓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돈들은 이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 다 무조건 적립식이죠. 1년에 그렇죠? 2천만 원밖에 거의 못 넣잖아요. 이건 무조건 적립인 거잖아요. 적립인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소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목돈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높은 확률로 퇴직연금은 목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부터 챙겨야 돼요? 목돈 챙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적립. 그쵸.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적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사로 와볼게요. 한 달 카드값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갚고 금리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게 소비, 카드값, 휴대폰 요금제, 이런 거는 점점 마이크로하게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럼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목돈에 있다는 거네요. 퇴직금에 있는. 네, 물론입니다. 초년생들에게는 아예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은퇴자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고객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DC에 1.5억 있어요. 위탁계좌에 500만 원 있어요. 뭘 보나요, 이분은? 여기 들어있는 나의 주식의 시세만 확인해요. 그 위에 있는 1.5억은 존재를 모르거나 존재를 알더라도 현금. 근데 내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있어요? DC가 되면 인출은 할 수 없지만 바로 들어가서 다 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DB는 몰라요? 못 봐요. 그래서 많이 쌓입니다. 모르는 게 아닐 수 있죠. 퇴직할 때 알게 됩니다. DB라는 것은 한 회사에서요, 전 근로자의 언젠가 내줘야 될 퇴직금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하나의 계좌를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 퇴사했어요. A가 퇴사했다. 그러면 이 중에 야, A가 받아야 될 몫이 얼마야? 퇴직금이랑 똑같이 계산해요. 그 돈 여기서 그냥 뺏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DB 방식이고, 그러면 퇴사를 할 때 이 사람은 IRP를 만들어가지고 DB 계좌에 있던 본인 몫의 돈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이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때 첫 퇴사를 할 때 한 5, 6년 다녔나? 그 상태에서 퇴사를 해가지고 받을 때 약간 놀랬었어요. 좀 많네. 언제 이렇게 쌓여 있었구나. 뭐 했었어요? 그때가 코인 광풍이어가지고요.
1차 붐 때였어가지고요. 그러면 벌었겠네요. 잃을 수는 없죠. 그때 가격을 보면. 그니까. 근데 항상 제가 말했죠. 빨리 팔았다? 네. 너무 빨리 판 것은 안 번 것만 못한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럼 그 번 돈으로 뭐 했어요? 어쨌든 한 2배 가까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식을 지금처럼 열심히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집 이사했어요. 아, 이사할 때 보증금에 다 들어갔죠.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잔치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죠? 그거에 몇천 배는 올랐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팔았으면 지금 그냥 은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못 만났겠네요? 네. 안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과거를 보면 그렇다는 의미죠. 제가 몇 비트를 샀었으니까 몇 비트. 와. 얼마 안 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자, 퇴직연금 먼저 챙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저 IRP, ISA를 고민할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DC는 어떻게,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변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요,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이게 취지는 뭘까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소득이 끊기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려고? 그쵸. 퇴직 이후에 제2의 삶에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모으지 못할 거 아니까. 왜냐? 돈은 얼마가 있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따로 챙기고 있다가 퇴사할 때 오래 다닌 사람은 많이, 짧게 다닌 사람은 작게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퇴직금인데, 퇴직금이 퇴직급여 제도, 이게 가장 큰 이름인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퇴직금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캐시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푸른 씨앗이 있죠. 푸른 씨앗은 30인 이하인 회사만 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기업이 아예 대기업이라면 또는 30인이 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면 다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퇴직급여 제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거예요? 네. 근데 슬픈 게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이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20년 막 다녔습니다. 30년 막 다녀요. 그러면 돈이 진짜 수천에서 막 억 단위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회사가 안 주면 또는 퇴사를 했다는 게 뭘 뜻할까요? 나이가 찼거나 회사가 망했다? 네. 나이가 찼거나 회사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찬 거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회사가 충분히 돈이 있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줄 의무는 사라지는 거구나. 아니, 의무인데 돈이 없어요. 줄 수 없죠. 그리고 누군가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징계는 할 수 있죠. 근데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 받아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하겠다. 그래서 집계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망하면서 퇴직금을 안 줘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네. 그럼 노동청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 이 임금 체불이라고 하죠. 안 준 거예요. 임금 체불부터 이런 퇴직금 체불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금액이요 수천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안 줘도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회사가 망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계속 체불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생해놓고 퇴직금 못 받아가지고 너무 불우한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됐어요, 나온지? 근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금을 주거나 퇴직연금을 주거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회사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한 10여 년쯤에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때는 대기업들은 왜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직원들이 원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어쨌든 대기업들이 몸소 나서서 해야지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큰 대기업들은 이미 다 퇴직연금에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못하니까 푸른 씨앗이 나온 거라서 푸른 씨앗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거니까. 자,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뗄 염려는 없는 거예요. 회사도 손 못 대는 곳에 돈이 보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옛날에 퇴직금 때는요 사장만 신경 쓰면 돼요. 근로자는 할 게 진짜 1도 없었어요. 퇴사할 때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거였으니까. 근데 퇴직연금 제도로 가면 약간 이제 챙겨야 될 게 생겨요. 자, 먼저 DB로 있고 DC로 있고 또는 많은 회사에서 혼합으로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자, 우리 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회사가 직원이 몇 명 됐다 해볼까? 가죠. 250명. 상상의 스케일은 다르군요. 자, 직원이 250명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겠죠. 푸른 씨앗을 지금부터 계속 쭉 가면 250명이 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DC를 도입시킬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DC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25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하겠죠. 그 나머지는 DC로 둬도 뭘 할 거예요? 예금. 예금하거나 현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진짜 이런 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와 250명 이 중에 단 10명이라도 노후가 불안해지면 저는 그게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DB와 DC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DB를 선택하면 제가 신경 써서 사업자랑 논의해가지고 상품 선정하는 거니까 저만 고민할 게 생기는 거고, 어차피 그리고 근로자는 DB 수익률 난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퇴직금 제도랑 똑같은 거예요. 신경 쓸 거 없고요. 제가 열심히 신경 쓰는 거고. 그러면 DB를 선택한 사람은 얼만큼의 퍼센티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반영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퇴직금에 똑같아요. 그냥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지는 것 뿐인 거네요? 네, 그게 DB의 장점이 되기도 하죠. 그럼 저거에 잘 굴려가지고 어쨌든 근로자는 퇴직금만큼만 받아가고 네. 굴리다 보면은 수익금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는 그냥 회사의 이익인 거예요? 네, 제가 다 가져갈 겁니다. 되게 욕심적인 멘트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운용 잘하면 운용 수익은 회사로 기속됩니다. 왜냐하면 운용 지시를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DB로 가는 사람이 아마도 245명.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전에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한 50명. 자, 이런 비율을 가진 것도 대단한 거죠. 요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막 50명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고 익히고 배울 때까지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는 DB로 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굴릴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혼합으로 둘 겁니다. 근데 혼합으로 둘 때 팁 하나가 있다면 DC에서 DB로 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DC에서 DB로 못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혼합으로 하는 게 낫네요. 요렇게는 못 가고 요렇게는 가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 직원들이 DC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먼저 DB를 도입한 다음에 직원들이 한둘씩 회사에다가 좀 얘기를 해요. 제 거 제가 하고 싶다. 본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정산받아 내가 불리겠다라는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좋고 저도 좋으려면 저는 DC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도 DC를 넣어주세요 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DC가 도입이 되는데 DB에서 DC로 가면 못 돌아오기 때문에 가는 거를 이제 교육도 해주고 기간도 따로 정해주고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막 내려줘요. 메신저로 전환 가능한 기간 쫙 해주거든요. 그걸 이해를 할까요?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DB와 DC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깻님이 이제 이 2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DB 하는 게 좋을까요? DC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월급 많이 올려주시나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구만. 뭐가 유리한지 알고 있어. 그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줄 건데 DC를 해요. 왜요? 많이 그러면 알아서 굴려주잖아요. 많이 올려줄 거라면 DB가 유리합니다. 한 가지,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별로 안 높다 그러면 DC가 유리하죠. 충분히 높다 또는 진급제다. 진급제라는 게 의미하는 건 내가 시험 쳐가지고 과장님 딱 되면 연봉이 막 1000만 원씩 오르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 회사는 DB가 보통 유리해요. 왜냐? 어쨌든 나의 시작점과 30년 뒤에 나의 급여의 상태는 아주 높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호봉제가 있고, 호봉제는 이렇게까지 안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진급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지만 그때그때마다 플러스를 주는 성과급 제도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가 DB가 유리하고 성과급 제도만 DC가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팁을 하나 줄까요? 요즘 많은 회사들은요 임금 피크 같은 걸 적용시켜가지고 회사 다니는 동안 급여가 계속 오르다가 일정 정점을 찍은 다음에 줄어들도록 돼 있는 곳이 있어요. 또는 임원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 즈음에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인사평가가 A, B, C, 뭐 S 이런 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하는데 C를 받거나 D를 받거나 이렇게 안 좋게 받으면 급여가 뚝 떨어지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DC로 바꾸면 안 돼요? DB로 받다가?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인사평가 안 좋게 나와서 뚝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임금 피크, 이거는 인사고과 연동돼 있는 거. 그럼 여기서 DC로 바꿔야겠죠. 여기서는 DB로 했다가 여기서 DC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 같은 걸 하냐면 이때 즈음에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인 경우에 여기서 조금 더 인사고과 잘 나오고 지금의 급여가 쑥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보통 계약관계 그러니까 쑥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한 내후년에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DB인 상태에서 많이 받겠죠? 엄청 많이 받죠. 왜냐? 그 시점에 퇴사할 때 즈음에 3달 월급이 평균치거든요. 엄청 올라간 상태에서 3달 월급 평균치인 다음에 근속 연수만큼 곱해버립니다. 쫙 엄청난 레버리지, 마치 장기차처럼 과거 모든 거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DC 전환을 안 한 거예요. 그 DB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이 갑자기 좀 꺾이면서 인사고과가 안 좋아지고 또는 뭐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평가를 못 받거나 해가지고 인사고과를 안 좋게 받으면 뚝 떨어져 버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이거 기준으로 근속연수 곱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하긴 그 정도 지금 모험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정해진 건 없겠지만 퇴직금 또한 엄청난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DB에 있다가 DC로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저 안에 들어가지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때까지 계산된 게 DC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큰 돈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 이후부터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쌓여있던 큰 돈도 들어오고 그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달 또는 분기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까지 관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DB에서 DC로 간다는 건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일종의 지금 시점에서 정산을 해버린다는 것도 특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DB냐 DC냐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줘요. 회사마다 이런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회사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으나 진짜 250명 정도 됐다. 그때 깻님은 임원이 돼 있겠죠? 위에 있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저는 채택할까요? 쭉 가면서 성과급으로 간다? 아니면 리니어하게 호봉으로 간다? 아니면 계단식으로 진급제로 간다? 아, 성과로 가겠죠? 저는 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 느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깻님은 DB가 나아요? DC가 나아요? DC. 네, DC가 나은 겁니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급여 많이 올려줄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네 할 때까지는 계속 DB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물어봤는데 제가 아니요, 이제는 철저한 성과급제로 가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DC 전환할게요. 모든 시나리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근로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일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불리고 불려. 그러니까 DB로 두면 많이 자랄 거고, DC로 가지고 오면 내가 많이 불릴 거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내가 퇴사할 때 이렇게 IRP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IRP가 여기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 삼총사인 겁니다. 개인연금용으로 퇴직연금 IRP를 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자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열 수 있어요. 알바생도? 네, 소득이 잡혀 있는 사람 다 열 수 있는데 누가 못 여냐면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 애기? 네, 그런 친구들은 못 엽니다. 그런 친구들은 연금저축 열어야 돼요. 이렇게 IRP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쭉 봤을 때 지금 딱 봐도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은 저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DB와 DC의 이 시점도 되게 고민해야 될 때고,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혹시 임금 피크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지, 나의 급여가 어떻게 될지, DC를 올해 바꾸는 게 좋을지 안 바꾸는 게 좋을지, 내년에 하는 게 좋을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의 양이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꿀팁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꿀팁인데요? 그렇죠. 한 5년 남아있을 때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제 컨텐츠를 많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안 만들어 드렸는데 현업에서는 이런 걸 진짜 많이 상담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러니 이거 하는 게 훨씬 고민할 거리가 많다는 거지, ISA, IRP 열고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목돈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도 알려줘요? 퇴직연금을 먼저 챙기자 했는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액션하는 순서. 네. 자, 투두 1번. 은퇴를 앞두신 분이라면 뭘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내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가? 그렇죠.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가. 자, 확인했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다 알아요. 이 정도는. 혹시 모르시는 거나 헷갈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물으면 바로 나와요. 자, DB냐 DC냐 퇴직금이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퇴직연금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DB냐 DC냐 확인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퇴직금 제도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세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DC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변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봉. 네. 연봉의 추이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상하고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가 제일 필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연봉 추이고 뭐고 거의 은퇴 직전이다, 퇴직 직전이다 하면은 거기서 점검해야 될 뭔가는 없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요, 네. 은퇴를 사실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약간 임금 피크 하듯 좀 그런 대우해주는 거 많이 있죠. 직급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좀 편하게 다니면서 급여 급여를- 되게 낮게 좀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이번 퇴직을 할 때 다정산 받아야 되는 거죠. 퇴직금일 때는 퇴직금 다정산 받는 거고, DB라면 어떻게 돼요? DC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DB인 상태에서 내가 정년이 돼서 퇴사를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뭐 2년 정도 더 다닌다고 하면 네. 그건 어차피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정산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아예 퇴사 처리하고 그냥 뭐 새로운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1, 2년 더 다닌다. 아, 그럼 약간 연장의 개념으로 2년 다니게 해주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 그럼 무조건 DB인 경우에는 정산을 해버려야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사실 회사에서 챙겨줄 텐데 당연히 이걸 뭐 회사에서 챙겨줘요? 그 정도는 이제 인사팀에서 알려주겠죠. 되게 섬세하네? 그런 이제 안내는 해줄 텐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왜냐면 금액 차이가 엄청 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챙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체크를 했다면 이제 네 번째는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모든 돈들을 드디어 IRP로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기서 IRP에 있는 그 돈들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산 배분 5월 월배당? 네.
자산 배분을 할지 월배당을 할지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내가 타 쓰겠다 싶으면 월배당, 아니면 그쵸. 좀 더 묵히겠다 하면 자산 배분? 그렇죠. 일을 더 하실 분 지금 만약에 은퇴 잡아볼게요. 몇 세 잡아볼까요? 근데 65. 60이나 65잖아요. 60이라면 은퇴하고 지금 바로 이걸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60이라면 사실상 아직 일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긴 하죠. 보통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65세라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60세시라면 자산 배분해가지고 5년 더 굴리는 게 낫고, 그리고 5년 동안 다른 일을 구하셨다면 세공제 어차피 더 받아야 되니까 붙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미루는 게 낫고, 65세 또는 뭐 70세 정도 되시면 요즘에는 그래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어른들의 통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까지 모았던 것들을 바로 월배당 세팅으로 바꿔야겠죠.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들은 인사부에서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거기서는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로자는 수백 명이잖아요. 인사팀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묻는 사람에게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 이미 다 교육 자료 책자 나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부 찾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그동안 근속연수 몇 년이구나, 그리고 평균 급여가 이렇게구나, 아 DB로 하면 이렇게구나, DC로 전화를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많은 것들을 지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퇴직금입니다. 그러면은 퇴직금을 받기 직전에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인사부에 물어도? 아니요. 그 그러면? 정보는 인사부에다 있고 대기업들은 전산화 다 돼드릴 겁니다. 아... 모든 근로자가 물어보면 업무 마비되니까 보통은 사내 그 전산, 인트라넷 그런 것에 들어가지고 확인 다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다 DC였어요. DC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확인을 왜 할 수 있느냐? 회사가 있고 사업자가 있잖아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보통 한두 개, 많게는 두세 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A 증권, B 은행, C 보험 이런 식으로 막 해준단 말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으면 근로자는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C 증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나의 정보와 퇴직금이 들어있는 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계좌주인 거죠. 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네. 계좌주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에 들어가가지고 팁을 또 드리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증권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에 있는 큰 메뉴들 중에 상당히 큰 메뉴로 퇴직연금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계좌가 심지어 없는 사람도 퇴직연금 여기 들어가가지고 회사 이름 적고 사본 같은 거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보여요. 왜냐? 나는 삼성증권에 계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DC 계좌를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고객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상품이 뭐가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백 명의 근로자들 중에 이렇게 본인의 DC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금액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있거나 예금으로 있다는 거는 처음 가입할 때 해놨던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금은 또 그렇다 쳐요. 근데 DC에 현금으로 있는 거는 진짜 크리티컬하네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보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모님 세대, 어찌 보면 우리의 거의 얼마 안 되는 선배님들 세대까지 주식은 도박이었잖아요. 그때 한 거 보니까 주식이 도박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평생 투자 안 했겠죠. 지금 와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증권사 가면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해도 돼요. 투자 안 해도 증권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DC로 가면 투자해야 되는데, 그 막 S&P 사고 막 조선방산 사야 되는데 그게 자신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도 지금 그냥 예금으로 또는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예금하는 거랑 증권사에서 예금하는 거랑 차이 많이 납니다. 이자율 차이인 거예요? 수수료 차이인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수수료 차이는 압도적으로 나죠. 증권사는 무료입니다. 무료. 은행 무료 아니잖아요. 무료 하겠어요? 돈 다 받아도 사람들 저에게 알아서 갈 텐데. 그리고 약간 보험 이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증권이 제일 작아요. 퇴직연금 사업자들 중에 선택하는 거는,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적립을 하는 거는 S&P 500 오케이, 퇴직금은 예금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목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목돈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들어진 목돈을 투자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의 선배님들 세대에는 목돈으로 투자를 하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 현실은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나? 왜냐?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고 와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넣어가지고 자산배분 포트 짜가지고 통째로 다 넣어가지고 그냥 1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쭉 한 10년만 하게 되면 손실 리스크는 거의 0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이상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권사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해서 그동안 모아왔던 그 큰 목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이 증권사에도 이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도 예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퇴직연금에는 상품들을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이 그림을 볼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 팀장, 우리 그 퇴직금 제도 뭐지? 저희요, 퇴직연금 제도 DB랑 DC 중에 선택인데요. 아 그래요? 자네는 뭐 하고 있어? 전 DC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 하면서 속으로 너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사부에 띠띠띠띠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아 여기 저 박 부장인데요, 저 퇴직연금 뭘로 돼 있죠? 따로 액션 안 취했으면 DB겠죠? 그래서 아 부장님은 DB세요. DB. 아 그렇군요. 그럼 대략 얼만큼 지금 쌓인 거예요? 지금 대략적인 급여에다가 근속연수 곱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대충 이 정도 나오겠네요. 아 그러네. 얼마 정도 됐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끊죠. 그러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피크 들어갈 텐데, 아니면 내년에 급여가 줄어들 텐데, 인사고과가 바뀔 텐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DC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인사부에서 아 그래요? DC로 전환 도와드릴게요.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보험사 있고 하나씩 있어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 증권으로 갈게요 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나서 다 완료됐어요. 이제 증권사에 퇴직연금 본인 거 잔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연락을 받으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그러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시간 내면? 네, 바로 됩니다. 다 됐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요. 퇴직연금 메뉴를 눌러요. 우리 회사 선택한 다음에 4번 입력 막 하면 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으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 상태까지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주문 내기가 좀 더 수월해요. 퇴직연금 상품 선택하기 메뉴 들어가면 정말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증권사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원금 보장 비보장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분을 정말 크게 떡하니 해놓는다니까요. 낯설어요. 왜냐면 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얘만 이렇거든요. 그래서 메뉴 들어가 보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뭘 누르면 돼요? 원리금 보장 상품 누르면 돼요. 그 들어가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죠. 참고로 이거를 MMDA라고 부릅니다. 가장 비슷한 거는 MMF라고 보면 돼요. 현금성 자산인데 약간의 금리는 주는 거예요. 생 0으로 주면 안 되니까, 너무 큰 목돈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적어도 MMDA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 예금도 있고 저축은행 예금도 있고 뭐 우체국 예금도 있고 한국증권금융 예금도 있습니다. 이 중에 다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ELB라는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 보면 돼요. 위에 있는 거는 은행에서 가지고 온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증권사 자체 상품인 거예요. 근데 ELB는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요. 당연히. 그래서 쏠림이 있겠죠. 여기는 쏠림이 있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청약 방식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이, 제 고객들을 챙길 수 있게 직원들이 수강 신청했었어요. 물량이 특정 시간에 10시 되면 땡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우와 해서 받아요. 그럼 제가 받잖아요. 그럼 제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은 다들 목돈이에요. 다들 엄청난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금리 제일 높은 거 뭐예요? 이러면 ELB가 훨씬 높았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도 ELB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청약 받아드릴게요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챙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가 됐죠. 이제 저 같은 직원들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주택 청약을 하듯 또는 공모주 청약을 하듯 유상 청약을 하듯 이제 ELB도 청약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꼭 배우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필요하면 콘텐츠 만들어 드릴게요. 당연히 금리 0.1이라도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팁을 또 드리자면 시중은행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에 제일 높은 거 하시거나 증금 예금 높을 때 되게 많거든요. 증금 예금 높을 때 하시거나 아니면 ELB 청약 그때 넣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0.1만 올려도 1억에 0.1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우리 이제 박구미TV 채널을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열심히 보다 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 자산관리, 배당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계좌에 한 2억 있는데 이 중에 한 100만 원만 떼가지고 이거 하나씩 체험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게 뭐죠? 채권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비리비리한 채권은 라인업도 안 돼 있어요. 여기 라인업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우량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 거예요. 증권사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러면 장외채권으로 사는 거군요. 네, 장외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해당 증권사가 솔팅해 놓은 채권들 중에서 네. 고를 수 있다. 그렇죠. 만기가 되게 다양할 거고 이자 뜨문뜨문 나오는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 조금의 그런 불편함이 생기겠죠. 불편함이라기 하기보다는요, 그만큼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채권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컨텐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ETF나 펀드, 리츠까지 섞으면 좋겠죠. 펀드를 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는 TDF일 겁니다. 아직 TDF는 그래도 일반 펀드가 메인이니까, 또는 가치주 펀드 같은 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펀드의 선택지가 될 거고, 나머지는 ETF와 리츠 정도를 섞어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궁극적인 끝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거예요. 지금 봐봐요. 퇴직금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증권사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한 거 다 깔아놓고 해보고 나중에 이거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산 배분을 하세요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또는 은퇴자를 만났을 때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는 하나씩 이런 것부터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듯이 컨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상담사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하나씩 다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예금으로 끝날 사람인지 포트폴리오 짜야 될 사람인지 정도까지 오는 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저 생각난 거 있어요. 예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책상이 더러워요. 그래서 음. 책상 정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거죠. 어때요?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깻님이 투운사 따야 되잖아요. 투운사. 네. 투자 자산 운용사의 약자입니다. 자, 이걸 따야 되는 이유는 우리 회사도 언젠가 갑자기 진짜 누군가에게 금융인으로서 얘기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회사가 금융사가 될 수도 있고 금융사가 우리 회사를 사갈 수도 있고 제가 금융사로 업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면허증이에요. 면허증. 운전 면허증 같은 거예요. 운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깻님이 투자를 따야 됩니다.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1번 일단 책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뭔 줄 알아요? 책을 사야 돼요. 아, 그치. 책 매수. 근데 책 매수할 때 고민되는 게 이게 투운사 자격증 회사가 과점입니다. 과점. 이패스, 와우패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 사야 될지 공부 비교할 거 아니에요. 네. 왜냐? 이거 인간 가격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깻님이 요거 비교하는데 시간을 좀 쓸 거예요. 청소 하루, 요거 반나절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공부. 공부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험. 네 번째,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자격증을 따게 될 겁니다. 자격증을 따는 게 수익을 얻는 게 되겠죠. 되게 비유 찰떡이지 않아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 지금 제 컨텐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가 IS를 해야 될까, IRP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혹시 하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에 있는 책상 정리, 책 매수, 어디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은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의 연금저축 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제일 재밌을걸요? 뭐예요? 50이 넘었어도 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압축적으로 돈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불린 다음에 은퇴하고 배당주 바꾸는 그걸 다 넣어놨어요. 자, 은퇴자를 위한 연금 꿀팁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괜찮네요. 재밌다. 정리해놓은 거 5개 하고 하나씩 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리한 거 풀어드리는 거죠. 정리한 거 10분 만에 영상 내보내고 맞아요. 풀어서 40분 동안. 우리 공고미 분들은 투머치한 컨텐츠를 좋아하시니까 많이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저도 이게 마음이 편해요. 그 요약본은 사실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인 음. 거지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알죠? 요약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얘기를 뺀번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끝나요. 자, 은퇴를 앞두셨거나 은퇴자분들께서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